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두고 싸우던 LG와 SK가 서로 싸움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2조 원의 합의금을 SK가 LG에 주는 걸로 서로 합의를 했다는데, 길고 길었던 배터리 분쟁의 시작과 그 과정, 결말까지 잠시 후에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가 연계증권 ELS라고 하는 금융상품의 발행량이 요즘 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늘고 있는 건지, 이 뉴스에 숨어있는 의미는 뭔지 알아보겠고요.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식 투자, 해외 주식이 아닌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이 증시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이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월 12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말부터 오늘 아침까지 나온 수백 개의 경제 뉴스들 중에 중요한 것 몇 개 간추려서 정리해드리고, 또 뉴스에 잘 안 나오는 내용까지 하나 더 알려드리는 시간, 고란 경제 전문 기자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그리고 참 푹 자고 나온 것 같은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대본에 그렇게 써놨어요. 본인이. 제가 썼습니다. 네, 박 작가가 준비해 오신 아이템부터 좀 해보죠. 네. SK와 LG가 전기차 배터리를 두고 계속 싸웠는데, 네. 2조 원을 SK가 LG를 주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초 LG는 3조 원 정도를 요구했던 걸로 알려졌고, 예. SK는 1조 원을 얘기했는데 딱 그 중간에서 합의가 된 겁니다. 그리고 두 회사가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은 없던 일로 하기로 했고요. 앞으로 10년간 이 건으로는 우리 마주치지 말자, 이렇게 예.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우리는 궁금한 게, 왜 싸웠던 거야 둘이 도대체 지금까지? 그렇죠. 합의는 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왜 싸웠는지는 잘 모르는. 네, 배경 설명 잠시 드리면, 예.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LG 배터리 쪽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대거 SK 쪽으로 이직을 합니다. 대략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예. 그러자 LG가 전기차 배터리 후발 주자인 SK가 자기네 회사 인력을 빼갔다. 이거는 배터리 만드는 노하우와 기술을 아는 사람들 데리고 간 거니까 영업 비밀을 빼간 거나 마찬가지다. 예. 라면서 2019년에 미국 ITC, 그러니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를 했고요. LG가 SK를 고발을 한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ITC는 여기에 대해서 올 2월에 LG 승 이렇게 LG 편을 들어줬는데, 예. 이 ITC의 결정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면 SK 편을 들어주는 거고, 계속. 행사하지 않으면 LG 편을 들어주는 거였어요. 예. 그 거부권 행사 마감 시간이 오늘 오후 1시까지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우리 시간으로. 그래서 바이든이 과연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었는데 두 회사가 합의를 하면서 모든 일이 일단락됐습니다. 아, 바이든이 중간에서 LG한테는 너 너희들 합의 안 하면 나 거부권 행사 해버린다. SK 좋은 일 하고 싶어? 네. 이렇게 얘기했을 거고. 네. SK한테는 나 거부권 행사 안 할 거야. 너 네. 큰일 난다 이제. 네. 합의 이렇게 양쪽 플레이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취재가 안 됐는데, 예. 아니, 조만간 실제로- 시간 되면 제가 취재해서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 쪽에서 나온 정부가 미국 자동차와 노동자의 승리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뭐 거부권을 행사 하자니 이거는 약간 사실 LG가 영업 비밀 침해로 건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자국 어떤 산업의 특허나 기술을 인정해 주는 건데, 사실 미국이 가장 골머리를 앓는 부분이 이겁니다. 중국 쪽이 자꾸 기술 그렇죠. 침해하니까. 근데 시장권 만약에 뺏어간다. 네, 만약에 이걸 SK 손을 들어주는 거면, 아니 그럼 중국 업체가 하는 거는 그럼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냐, 이런 논리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합의를 가장 많이 원했던 게 바이든 행정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예전에 삼성이랑 애플이랑 싸울 때 그때는 그렇죠. 애플 손 들어줬어요. 애플이 잘못은 했다고 되어 있었는데 네. 그때 대통령이 오바마 거부권 대통령이. 행사했어요. 네. 왜냐하면 거부권 행사의 기준이 뭐냐면 자국의 이익이거든요. 미국의 이익. 참 신기한 제도이긴 해, 그렇죠? 그럴 거면 재판을 왜 해요? 어쨌든. 그런데 이게 SK와 LG가 싸운 게 네. 배터리 만드는 기술을 빼가기 위해서라는데, 그렇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사람을 빼가지 않으면 배터리 못 만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이게 왜 질문을 드리고 싶냐면, 폭스바겐이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가 배터리를 자기들이 그냥 이제부터는 만들어 쓰겠습니다. 네. SK랑 LG에서 안 샀을 거예요. 라고 네. 할 때 우리가 지금 깜짝 놀라고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네. 그 말은 그냥 혼자 만들면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불안해하는 걸 텐데, 네. SK는 뭐 그런 폭스바겐처럼 혼자 만들지 굳이 왜 LG 직원을 빼갔다고 하는 겁니까? 배터리 만드는 기술 장벽을 네. 못 넘는 건 아니에요. 넘을 수는 있어요. 언젠가 되면. 근데 문제는 시간이거든요. 아주 어려운 기술은 아닌데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기술이다. 그렇죠. 그게 어려운 후발주자들이 기술 아닌가? 네. 예. 그 후발주자들이 선두를 따라잡으려면 기술적 격차를 빨리 줄여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3만 평짜리 돈 어딘가에 금이 묻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여기도 파보고 저기도 파보고 파다 보니 안 파져서 3만 평 다 파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금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아는 사람 데리고 오면 그거 금방 찾거든요. 별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과 노하우를 이미 시간이 아는 걸린다.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죠. 그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기술이 설계 기술이 아니라 제조 기술이기 때문에요. 이 제조 기술이라는 건 그야말로 노하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걸 이제 빨리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을 빼간 거죠. 그렇군요. 만약 합의가 안 됐고 네. 거부권도 행사 안 됐으면 네. SK는 그 미국에 짓고 있는 조지아 공장 이제 네. 뜯어서 철수하고 미국에서는 장사 못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미국에서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SK 한국에서 배터리를 만들어서 미국에 팔면 안 돼요? 미국에서 안 만들고? 그런 꼼수에 대해서 질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알아봤는데 바이든 대통령 정책 때문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만든 전기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게끔 정책을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들어서 어떻게든 미국 내에 들어온다고 해도 그 배터리를 단 차량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안 합니다. 물 건너온 배터리가 들어있으면 보조금 안 준다? 그렇습니다. 보조금 지급 안 되는 차량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예. 의미 없는 꼼수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주가에도 영향을 꽤 줄 텐데 네.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이제 11시 5분부터 하는 손경제 플러스 저희 2부에서 얘기를 해보겠고요. 네. 자, 오늘 고란 기자가 준비해온 소식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식,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좀 늘리기로 했습니까? 아마 동학개미 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회의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예. 9일 날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사실 이게요. 지난달 26일에 열렸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비중을 더 늘리냐 마냐라고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예. 사실 4.7 재보궐선거를 의식해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선거 끝나고 결정하기로 했었죠? 네, 예. 그래서 그 9일 날 열린 회의는요. 그 사실 제가 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최근 5년간을 다 훑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안건을 논의를 해요. 그런데 지난 9일 날 열렸던 회의는 그 리밸런싱, 과연 목표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원포인트 회의였습니다. 이례적인 회의였다. 네, 맞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회의가 됐을 텐데요. 뭐가 고민이었던 거예요? 이 국민연금의 이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건. 사실 그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기금 규모가 커지면서 네. 국내 주식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게 고민입니다. 전반적인 기금 규모가 커지니까 국내 주식 비중이 너무 많이 들고 있어서요. 5% 이상 들고 있는 종목이 거의 100개가 넘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기금에서 주식을 팔아서 이제 기금을 내줘야 되는, 연금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 되면 국내 주식시장에 충격이 있잖아요. 그 충격도 있고 게다가 이게 우리나라니까 비중이 지금 현재 한 8% 뭐 이 정도 되는데 사실 이게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지나치게 우리나라 비중이 높다는 거죠. 국민연금의 자산 운용을 보면 네. 아무리 한국에서 모은 돈이지만 왜 한국 주식에만 그렇게 맞아요. 투자하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게 운영 목표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줄이다 보니까 사실 국내 주식이 많이 오르면서요. 그 비중 자체가 자꾸 커진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팔았죠. 알겠어요. 안 그래도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자꾸 군살이 늘어나니 이거 좀 줄이겠다는 네. 게 최근의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팔다 보니까 동학개미분들 입장에서는 연금이 자꾸 파니까 주가가 안 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불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계적으로 파는 게 말이 되냐라는 불만이 나왔던 거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래는 16.8%가 목표치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이 16.8을 딱 맞출 수 있겠어요? 전체 국민연금 기금의 16.8. 이 예. 이제 전체 주식에 이제 투자하는 비중인데요. 예.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 일종의 이제 여유분을 뒀어요. 그런데 그 여유분을 3% 포인트로 3%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 포인트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보유할 수 있는 비중이 기존에는 18.8%였는데요. 전체 기금의 18.8 이상은 8%를 죽어도 넘으면 안 돼. 네. 국내 주식으로는. 예, 그런데 예. 요걸 19.8%로 이제 늘린 거고요. 조금 더 여유를 주는 걸로. 네. 이제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정확히 나온 건 아닌데 대충 추정되는 게 국내 주식 비율이 19.1%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원래대로였더라면 계속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19.1이니까 19.8까지 늘어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안 팔아도 되는 거죠. 주가가 많이 오르면 또 팔아야 팔아야 되겠으나. 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안 팔아도 됐기 때문에 동학개미들이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연금 상황은 그런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뭐 군인공제회 등등 연기금이 다른 것들도 있는데 네.
거기도 비슷한 상황입니까? 거기도 역시 줄이는 게 트렌드입니다.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 8조 2천억 원 되거든요. 예. 그런데 2024년까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보니까 국내 주식의 투자 비중을 축소하고 글로벌 분산 투자가 가능한 해외 투자 비중을 확대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024년까지 국내 주식 비중은 12.2%, 지난해 기준으로 20.6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야, 이게 그 말씀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 너무 많이 투자하면 안 되긴 할 것 같은데 내가 주식 들고 있을 때는 좀 안 팔면 안 돼요?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또 인지상정이니까. 어쨌든 시장을 뭐 끌어올리는 원동력은 될 수 없지만 예. 더 이상 떨어지는 걸 좀 막아주진 않을까라는 그렇습니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김현우 소장님이 준비해 오신 것도 이것도 재밌네요. 요즘 ELS라고 하는 금융상품, 주가 연계증권이라고 하는 게 요즘 여기저기서 많이 나와서 네. 아마 여기 투자하세요라고 하는 제안도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소비자들한테. 네, 제안도 많이 하고 기사들이 이제 그런 눈에 보이다 보면 예. ELS 많이 가입하더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관심 가지기 시작하고 그게 또 이제 총매제를 작용할 수도 있죠. ELS가 뭐죠? 요게 일종의 내기, 복권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든지 지수를 정해놓고 요게 특정 시점에 요만큼 이하만 떨어지지 않으면 뭐 원금을 보장해주고 아니면 뭐 몇 %의 수익률을 보장해주고 이런 식이거든요. 코스피 지수가 지금부터 30% 이하로 하락하지만 않으면 그러면 뭐 3년 후에는 연 6%를 드리겠습니다. 시중 이자보다는 많은. 그렇죠. 그런데 그 밑으로 한 번이라도 떨어지게 되면 뭐 몇 %의 손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50%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100% 손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건데 좀 쪼는 맛이 있는. 금융사하고 내기하는 거죠, 투자자하고. 금융사하고 내기긴 한데 같은 방향의 내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하면 제가 만약에 지금 듣고 계신 분들한테 1억을 받아가지고 제가 투자를 해드리고 1년에 3% 드리겠습니다. 예. 하면서 1억을 받아서 뭘 하냐면 9,990만 원으로는 한 3%짜리 어디선가 채권을 사요. 예. 나머지 10만 원은 복권을 삽니다. 음흠. 그래서 로또 1등에 당첨되면 저는 대박이잖아요. 네. 그런데 안 되더라도 그거 그냥 제 돈으로 메꿔주면 되거든요. 3% 주기로 한 거. 네. 조금 이자 손실 나는 거. 이런 식입니다. 증권사가 실제로는 채권의 대부분을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옵션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데 수익이 나면 이제 증권사가 많이 가져가고 예. 우리한테는 찔끔 주고 안 나도 어느 정도는 살짝 이제 방어를 해주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왜 좋아요? 이게 주가가 변동성이 있을 때 이제 앞으로 더 쭉쭉쭉쭉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굳이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주식 투자하고 말죠. 그렇죠. 예. 그런데 살짝 떨어지기도 하고 살짝 불안해. 근데 이 시중의 다른 금융상품을 둘러봤을 때 요 정도 주는 금융상품은 또 없고 연 몇 %쯤 준다고요, 요즘? 요게 보니까 연 지금 6%짜리도 일반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지수 추종하는 게. 보통 이제 종목을 추종하는 것들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위험하게 가는데 즉 삼성전자 주가와 뭐 애플의 주가가 요 시점에 가가지고 얼마 이상 빠지지 않으면 드리겠습니다. 요런 이제 특정 종목을 놓고 하는 게 수익이 좀 높아요. 예. 그런데 요즘에 이제 지수를 이렇게 추종하는 게 연 6%까지 상품들도 뭐 나와 있습니다. 연 6%를 요즘 어디 가서 받느냐? 한편으로 그렇죠. 설마 코스피가 지금보다 20%더 내려가겠나? 불안불안하기는 해도 네. 근데 웬만하면 내가 이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가입하는 거군요. 늘 거기서 문제가 생기죠. 설마 이게 20%까지 떨어지겠어? 3년 동안 예. 뭐 1년 후에 이 설마가 항상 늘 사람을 잡으니까 근데 매년 잡는 건 아니고 가끔 잡잖아요. 네. 웬만하면 고객이 이긴다 하던데요, 그래도. 웬만하면 이기기는 하는데 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만 하더라도 3월에 크게 빠졌었죠. 이때도 큰 손실이 난 경우가 많이 있었고 큰 손실이면 원금까지 다 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금을 잃을 수가 있는데 주가가 20% 빠졌다고 해가지고 원금을 20% 많이 잃는 건 아닙니다. 이게 구조에 따라서 원금이 50% 빠졌는데 나는 손해를 80% 혹은 100% 이상 볼 수도 있는 거라서 예. 이게 참 애매한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뭔가 이 조건을 맞추면 좋은데 예, 거기서 지금보다 20% 이상 안 떨어지기만 하면 되는데 벗어나는 순간 이제 미지의 세계로 빠져버리는 순수가 생깁니다. 야, 이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참 모호하네요. 확률이 망할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예. 그러나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타격이 큰. 네, 타격이 큰데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은행 창구에서도 팔 때도 설마 빠지겠어요라고 하는데 예. 가끔 금융시장을 보다 보면 설마 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가끔 그렇죠. 예전에 벌써 이제 1, 2년 지났네요. 뭐 독일 국채 금리가 네. 뭐 마이너스 얼마로만 안 가면 뭐 이거 이 정도 드립니다 하는 거였는데 마이너스로 가버렸는. 그렇죠. 그때도 예. 사실상 원금 보장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설마 이게 그렇게 될 일은 없습니다. 네. 과거 20년 동안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일이 발생을 했죠.
이게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을 때 만들어 파는 건 혹시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증권사도 같은 방향으로 내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거꾸로 베팅을 하지는 같은 않아요. 방향으로 내기한다는 게 그럼 고객이 손해 보면 증권사도 같이 손해 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이에요. 그러면 이거 이득은 누가 봐? 주로 해외 투자자들. 해외 투자자들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투자자들이 주가가 이만큼 더 떨어졌을 때 어떡하지?라고 할 때 드는 보험을 우리가 들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증권사는 중간에 보험 판 사람이 있는 건데 그렇죠. 본인들이 왜 손해를 봐요? 더 많이 빠지게 되면 손해는 예. 더 많이 보게 되긴 하는데 우리도 이제 보험을 판 거에 같이 베팅을 하는 거죠. 증권사와 증권사도 같이 엎혀서 그래서 그래서 그 보험료를 받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주가가 빠지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저쪽 외국 투자자들이 있으니 네, 그들의 그들이 두려움을 그럼 연 6% 보험료를 우리가 받고 그렇습니다. 혹시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가 물어주자. 네, 설마 그런 일 벌어지겠냐? 맞습니다. 그게 이제 단계별로 있기는 한데 어느 정도까지는 증권사가 뭐 손해를 보거나 하겠죠. 크게 손해는 안 보겠네요. 이쪽에서 받고 저쪽에서 받고 하는 거. 복잡하다. 고란 기자는 오랫동안 이 금융 쪽 취재했으니까 ELS를 하나 가입하세요라고 하면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제가 이게 2007년 상황에서는 가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2008년을 겪고 나서 ELS가 이 설마 하는 일이 일어나는구나를 몸소 체험한 다음부터는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른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상방은 막혀 있는데 하방은 뚫려 있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먹을 수 있는 건 제한적인데요. 손실은 무한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100% 원금의 까지도. 상당 부분을 손실 볼 수 있다는 거죠. 먹는 거 6% 먹자고 내 원금을 이제 거는 거잖아요, 일종의. 근데 이제 원금까지 손해 볼 확률이 높지는 않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근데 6% 5%준 상품이 어딨냐라고 하시면 배당주 투자를 하세요라고 차라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운전할 때 과속하는 거하고 비슷하군요. 과속해서 얻을 건 그냥 약속 시간 1분, 1, 2분 먼저 가는 그 정도인데 네. 혹시라도 사고 나면 큰일이니까 네. 그런 거는 하지 말자. 게다가 이제 주식은 들고 있으면은 예. 언젠가는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은 있잖아요. ELS 같은 경우에는 만기도 정해져 있어요. 3년이 지나가 버리면 그냥 그걸로 이제 끝나버리게 되는 거고 상품의 구조상 아예 헤어나올 수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좀 열심히 팔아보려고 그러는데 왜 두 분들은 다 그렇게 회방을 놔요? 아닙니다. 네. 주위에서 가입하셔라. 네, 네. 이런 그런 게 있다. 예. ELS 주가 연계증권. 자, 다음 주제 하나 또 보죠.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 마윈이라고 하는 분이 창업한 알리바바에 대해서 또 3조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예,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인데요. 우리로 치자면 공정거래위원회쯤 되는 곳인데 반독점법 위반 이유로 2019년 기준 알리바바 중국 내 매출 4%인 한 3조 1천억 원을 과징금으로 결정했습니다. 앞서서 2015년에 중국이 퀄컴에다가 한 1조 원 정도 부과했거든요. 과징금을. 예. 3배 많은 역대 가장 큰 과징금입니다. 이유는 뭐냐? 반독점법 위반이잖아요. 그 우리나라 네이버나 왜 이른바 이런 지배적 온라인 사업자에 대해서 하는 것과 비슷해요. 알리바바가 자사 쇼핑몰인 타오바오 등에 입점한 판매자가 타사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못 팔게 한다. 그리고 뭐 이벤트 행사하는데 판촉 행사를 그 판매자들한테 좀 요구를 한다. 비용을. 다 비슷합니다. 어디나 비슷하군요. 네, 맞아요. 시식 코너 할 때 쓰는 만두는 당신들이 그냥 네, 이런 거. 네, 그리고 직원들도 당신들이 그냥 불러와. 뭐. 네, 알리바바가 또 오프라인 매장도 있거든요. 이러니까 골목 상권 침해한다.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알리바바는 이거 인정해요? 네, 성실하고 결연하게 수용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요게 조금 이제 우리와 중국의 다 차이점인 것 같긴 네. 해요. 우리는 이러면 이거 뭐 우리가 그럼 뭐 매번 다 우리가 비용 대고 합니까? 그럼 이쪽은 만두 더 많이 팔잖아요. 이런 반발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조용히. 네, 사실 중국 규제가 무섭잖아요. 게다가 이 부가 벌금이 3조 원이 좀 큰 것 같은데 알리바바가 지난해 3분기에 벌었던 순이익의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 엄청난 건데 알리바바가 맞을 매는 빨리 맞고 털자라는 분위기가 있는 만큼 오히려 이번 조치를 꼭 나쁘게만 볼 수 없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는데 예.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가 알리바바에 대한 규제가 더 확대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마윈이 사실 개인 지분이 가장 많은 그 엔트 파이낸셜이라는 그 핀테크 기업이요. 엔트그룹은 홍콩 증시 상장이 취소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마 중국 정부가 마윈을 좀 약간 좀 밉보였다. 마윈이 중국 정부의 밉보였다. 밉보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두 번째가요. 알리바바뿐만이 아니라 이게 반독점이 약간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정부가 이 인터넷 기업의 반독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시장 감독 총국의 반독점 규제 담당 인력을요. 현재 40명인데 한 30명 더 늘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 기업은 독점으로 버는 기업이잖아요, 원래. 독점을 해야지 돈 벌죠. 독점하려고 만드는 게 인터넷 플랫폼이고 그런 걸 텐데 이걸 뭐라고 하면 이제 인터넷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를 좀 하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발현이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네. 안 그래도 계속 알리바바의 마위는 뭐 불렀다가 뭐 갑자기 어느 날 사라지기도 하고 요즘 정신이 없던데 그냥 알리바바 인수해 버리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당국이? 나오고 있어요. 거의 뭐 국유화 단계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윈이 공무원이 되는 건가요, 그럼? 마윈 지분을 중국 정부가 인수하는 방향. 네. 참, 중국이 많이 발전 빠르게 하는 나라이긴 한데 이런 문제가 툭툭 불거지니까 회사에 투자하기는 좀 어렵고. 자, 경제 뉴스 정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란 기자, 김현우 소장, 박세훈 작가 세 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1시 5분부터 이어지는 손경제 플러스에서는요. 요즘 미국 정부가 법인세 세일 금지를 전 세계 국가들이 좀 합의합시다. 그리고 매출이 발생하는 곳에서 세금을 거둡시다라는 제안을 해서 우리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뵙죠.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